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달 반 전인가요? 이제 한준택 선생님으로부터 김중호 선생님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그 어떤 강의를 좀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도 갖고 또 경기 르네상스 포럼이 그래도 수원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서 상당히 정평이 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도 되겠나 이렇게 좀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하려고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의 강의를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시간 하면 되죠?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근데 이제 그 르네상스 포럼으로부터 받던 어떤 제목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김종호 선생님과 김종호 선생님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분들을 직접 접하거나 거기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또 이미 우리 건축계의 고목이신데 제가 그걸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조금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준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준비는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건 한 3가지 정도의, 건축은 예술인가라는 거하고,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그 다음에 건축과 전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지가 4가지 꼭지가 되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에 과연 이 4가지 꼭지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건축하는 사람들 종합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나 종합예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수긍을 하고 넘어가요.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보죠. 그런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이란 말을 입에 오르낸 지가 금년도에 42년째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미술을 하시거나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미술을 그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사례조사를 해갖고 와가지고선 저거 잘 그렸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직접 본인의 어떤 취향대로 하지. 그런데 건축은 일단 작품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례조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서 잘 되는 데 가서 보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학적인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철학을 조금 입혀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너 1등 해야 돼. 너 최고 돼야 돼.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1등급 받아야 돼.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원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를 다 자기 발 아래로 딛고 올라서야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서로 돕고 상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1등 돼야 되려면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무슨 건축이 예술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과정은 아름다웠다. 별 거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베스트원에서는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나머지 2등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다 아시지만 예술이다 그러면 아트라고 써요.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문으로 다는 이렇게 예자를 씁니다.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박물관 하나 디자인하고 있어? 뭐 디자인하고 있어?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작업한다고 얘기를 흔히 하죠. 그런데
예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라고 했잖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예술가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건축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쓸 용자로 씁니다. 왜? 건축의 3대 요소와 구조와 기능, 미로 돼 있거든요. 즉 아름다워야 되고 살기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튼튼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은 그 세 가지를 3대 요소를 만족시켰을 때 그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건물과 좋은 건물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한다고 그러지 아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건축가에게 종합예술가라고 붙여주는 건 너무 과분하시다. 그냥 건축가고 그냥 디자이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기 때문에 쓸 용자를 쓰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오래 써야 됩니다. 그걸 저희는 전공용어로 구조, 기능,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저희의 그 건축 문화나 이런 거를 얘기해 잠깐 조금 이제 저희 연대를 쭉 한번 보면은 1950년대 유교가 나오고 난 이후에 1960년대에 보게 되면 1960년대 주거 공간이라고 해서는 그저 피신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비 안 맞으면 되고 도덕 안 맞으면 되고 남들 눈에 어떻게 편하게 되면 그런 쉘터형으로 생각하고는 그런 척박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면 우리는 그 집을 만족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 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국가의 지도자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무엇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규격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장, 예를 들어서 무슨 신발 공장을 가든 무슨 공장을 가든 가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필요했겠죠. 그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시형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영산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걸로 해서 주택을 지면서 규격으로 지면서 가급적인 위생적으로 짓다 보니까 처음으로 화장실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바꿔지면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냄새나는 문제, 위생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는 척박한 피신처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들었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88올림픽. 88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정부에서 큰일 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려갔고 저 잠실 메인 스타디움까지 가는데 보면 옆에다 판자촌이고 막 엉망이야. 벼랑간 이걸 어떻게 고쳐요? 대한민국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어서 그 당시. 뭘로 했을까요? 페인트 칠을 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전에 그 김포공항에 비행기 국제선 내리고 있을 때 경험하신 게 있을 겁니다. 다 옆에 있는 그 비행기 창문 다 내려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 보안상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거지 같았거든요. 내려다보면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려오면서 88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버스를 옆에 문을 다 막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디자인과 관계되는 미대 교수나 시각 디자인과 이런 여러 건축과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이제 컬러로다가 페인트 칠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색이라는 색을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런 바닥색하고 비슷한 색깔인데 근데 한간에는 그 색이 영부인이 좋아하는 색깔이었을 때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들어가기 시작했고 컬러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이게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네. 그리고 건축쟁이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미술 하시는 분들,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 환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겠네? 라고 시작하는 문화,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의 대중화와 주거 문화의 공공성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림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국도 올림픽 치르고 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죠?
1990년대 이제 들어오시면서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비안색으로 거는 기본이고 좀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남양 배치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거실에서 대가족이 만나서 다 모이고 손님들이 오면은 거실에서 술도 먹고 식사도 하고 뭐 또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슬슬 바깥으로 나기 시작하고 이거는 좀 우리 개인의 어떤 사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1990년대고 그때는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 타면 종부리 싶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하고 약간 좀 그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들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빨간 티 입고 뭐 저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우리는 그 천군백군만 알아가지고 이 체육복 같은 거나 뭐 운동 그런 거 입으면은 빨간 티 아니면은 파란 티 아니면 하얀 티 갖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아주 현란한 그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또 이 선전도 하고 또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이게 예술과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짬뽕 돼가지고 뭔가 정말 멋진 게 나와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축도 쓱 거기에 발 하나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 코로나가 전승벌이게 한 1년 반 정도에 뉴욕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인 그 학생들을 몇 명을 만나서 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교수님, 한국의 전통이 뭐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이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의 전통이라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머릿속에 막 뭔가 있는데 딱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거야. 학생들이 하버드를 들어갔던 MIT를 들어갔던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서로 모였을 때 야, 너희 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뭘 설명할까요? 김치를 얘기를 할까요? 된장을 얘기를 할까요? 고추장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K-팝, BTS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공경스러운 거죠. 국격에 대한 문제와 국가의 정책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왜? 고민할 수가 없었던 게 유치원 때도 반장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도 반장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도 반장하고 학생회장하고 뭐하고 뭐해서 1등급 받아야 서울대학 가거든요. 그리고 교장 추천 받아야 되고 상도 몇 개 받아야 되고 필요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정체성 이건 나발이가 없습니다. 일단 1등 해가지고 최고 대학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40패스 하든 의사가 되든 그렇게 돼야지 목에다 힘주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디자인이고 예술이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약간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찾자. 우리가 뿌리가 뭘까? 이거 이제 정의품소나무인데 지금 이렇게 다 받쳐놓고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연 뿌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한때는 저희가 백이민족이고 단일민족이고 뭐 동이족이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근간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제놈 프로젝트가 이렇게 오픈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단일민족입니까? 우리가 백이민족입니까? 우리는 저 남반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민족과 살짝 북반기에서 온 민족도 있거든요. 저는 엉덩이에 파란 색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계인가 그랬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보니까 짬뽕이에요. 저 아래서 오히려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올라온 그런 그 제놈 프로젝트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백이민족 저희 신옷 지금 물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신옷을 굳건히 입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대리랜 지역이죠. 대리석인, 거기서 나오는 돌이 대리석입니다. 거기에 빠이족이라고 있어요. 백족.
그 사람들은 지금도 흰옷 입고 가보면 초밥김치 같은 걸 먹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태원 이공대학에 이제 객재 교수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할 때 한참 한국성에 대해서 한국을 좀 자랑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손 딱 들고, 교수님, 그 우리나라 건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방색. 그 다음에 우리나라 8개 중에 4개를 쓰고 있는 태극기, 그거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은 8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우리 좀 제대로 이제 뭔가를 해보자. 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이제 정신적으로 편해야 되니까 어리라는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리라는 걸 좋게 표현했었는데 이 군대가 갖고 이게 잘못돼갖고 얼차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대로 계속 계승되기까지는 다양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마 한때 미제, 여기 계신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미제 물건 많이 쓰셨을 거예요. 저도 미제, 그 부모님이 뭐 사다 주면은 이거 메디인 USA로 돼 있는데 메디인 U자 찍고 점 찍고 S자 찍고 점 찍고 A 찍는 게 진짜고 그냥 쓴 건 가짜다 뭐 다툼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때는 미제라는 게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원의 시작이에요. 이런 거 많이 했죠. 세계 최대, 뭐 동양 최대, 국내 최대, 세계 최초, 동양 최초, 국내 최초 이런 말들을 써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앞에서 1등하면 되는 나라. 이제 요거는 이제 건축의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건축의 노벨상은 프리츠커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건축가가 평생 한 번만 받아도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1970년대에 이 프리츠커상이 생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십 년 지났잖아요. 대한민국에 몇 명 나왔을까요? 이 프리츠커상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일본이 몇 명 나왔을까요? 한 7, 8명 나왔어요. 중국에서 몇 명 나왔을까요? 딱 한 명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높은 건물 짓고 그렇게 큰 건물 짓고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놈들이 왜 프리츠커상 하나 못 받을까요? 그는 건축가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예술가도 아닌데 예술가처럼 할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츠커상을 받으려면요, 197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건축 예술을 통하여 인류와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리츠커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그동안에 있는 건축가들은 건축 예술을 통하여 인류와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지 않았고 중요한 공헌을 하지 않았고 그런 건축가들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전체 받은 수상자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옐로우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동양의 사람들인데 1987년도에 단케 겐조가 일본에 받았고요. 1994년도에 마키 후미코가 일본 사람, 1995년도에 안도 다다오 일본 사람,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세이지 가이즈마가 일본 사람, 2012년대에 왕슈라고 중국 분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2013년대 이토도요, 일본이죠. 2014년 반시베로 일본 사람, 그 다음에 2019년 아라타 이스자키 일본 사람. 우리는 무조건 일본 놈이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상을 받는데 저는 못 받을까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아니면 보는 각도가 틀려서 건축에 대한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건축의 현 주소입니다.
직원이 100명이면 뭐하고 200명이면 500명이면 뭐 할 겁니까? 여기서 그 중국의 왕슈라는 이 건축가가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화가 막 되면서 중국의 집들이 다 벽돌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 벽돌집을 무조건 다양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뭐 서양식 뭐 100층짜리 80층짜리 이런 거를 막 짓다 보니까 이 건축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벽돌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박물관을 짓고 예술대학을 짓는데 그 재료를 다 썼어요. 그 재료로. 그래서 지금도 그 건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성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자존심을 갖고 진행을 한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많은 그 공헌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못 받아본 상을 2012년도에 받게 됩니다. 2012년도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 가서 폼 잡고 다닐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세한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열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이분들은 이렇게 지각 있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잠깐 좀. 금년도 2022년에 누가 받았냐면 프리츠커상을 보면은 아프리카 분 같죠? 맞아요. 아프리카 분이세요. 케레는 건축사이자 봉사자로서 세상에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삶과 경험을 개선해왔다. 이게 2022년도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입니다. 이분을 소개한 내용이 잠깐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아프리카 빨간 색깔 저기가 그분 고향입니다. 이분. 이분 그 고향입니다. 여기가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보시면. 예. 이게 좀 굉장히 길어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다 보면 이걸로다 그냥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충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이 높은 건물이나 뭐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프리즈요상을 받은 게 아니라 사회 공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그 전통적인 어리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적 전문 지식을 접목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축을 해서 사회에 공헌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건축가들이 없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이 나라가 그 이름이 좀 저도 저기에서 이제 봤는데요. 부르키나 파소라는 아프리카의 가장 작고 제일 못 사는 나라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보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 다 동원해서 흙을 파다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뭐 포크레인이나 뭐 레비콘이라면 금방 하겠죠. 근데 이제 우기에 비가 오면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또 비닐로 싸놨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그 프리츠커상을 받은 게 여러분들 보셔서 금방 아시겠지만 높은 건물이나 비싼 건물이나 그런 거를 줘서가 아니라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거를 야 이건 다 못 쓰는 거야 미제가 최고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전통 기술이 정말 맞는 거예요. 선조 때부터 그 기술로 다져왔다는 얘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으니까 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들장을 놓고 그 온돌방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지혜롭게 또 잘 살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축가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갖고 저분을 베를린으로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지역에서. 돈을 다 모아갖고 넌 똑똑하니까 가서 공부해갖고 와. 그래서 베를린 가서 유학을 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그분이 나중에 건축을 직접 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그 본인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베를린에 계시죠. 그러면서 수시로 자기 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저와 같은 과정을 함으로써 프리츠커상을 받게끔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건축가들도 상당한 부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건축가들은 그동안 돈 버는데 급급한 건가 아니면은 뭐 하는데 급급한 건가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합니다. 즉 문화성이나 사회 공헌성이나 지역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했는지 그 건축가가 설계한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회 공헌에 대해서는 얼마가 공헌한 게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좋은 건축이나 훌륭한 건축가라 그러면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준덕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건축물과 그 건축가 몇 분을 이렇게 해서 좀 소개하고 작품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제가 선뜻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생각하고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었었는데 이런 기준에 맞는 새끼가 한 새끼도 죄송합니다. 그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츠커상을 못 받았잖아요. 요새 재미난 게 벌어지고 있어요. 프리츠커 프로젝트라 해서 프리츠커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노력을 한대요. 젊은 건축가들을 통해서.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그는 건축가가 자기의 건축 철학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화성이나 사회공헌성이나 지역성을 해야 되는 거지. 또다시 과외 공부를 합니까? 또다시 학원을 보냅니까? 1등 시키려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제 화장실 얘기를 잠깐 할 거랍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광교산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와, 저 화장실은 내가 미국에서 본 은행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예, 이런 게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화장실 질대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화장실 그 당시에 질적에 3.3제곱미터당 한 700만 원쯤 들어갔어요. 예산이. 근데 그 당시에 일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3.3제곱미터당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었을 때예요. 처음에 그걸 시작한 것은 사실은 장안구청의 구청장으로 계신 모 구청장님이 야, 그 광교산에 올라다 있는 등산객들이 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중변소 하나 설계해라고 그래라. 그래서 건축과장을 통해서 그 누구 건축사 좀 시켜서 그 공중변소 하나 설계해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한번 불려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총장님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하나 좀, 공중변소죠. 공중변소를 하나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그 아래 좀 나무, 통나무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데, 지금 만약에 진호건축에서 이 장안구에는 공중 화장실을 설계를 하게 되면 나머지 건축사들이 야, 진호건축은 허다못해 공중변소까지도 다 지들이 헤쳐먹네? 이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장실을 설계해야 될 어떤 명분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 건축과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장님이 오시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건축사들 이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밥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청장님이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청장님 이거 이 공중 화장실은 이 지역에 장안구 지역에도 훌륭한 건축가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것까지 진호건축에서 한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호건축에서 돈만 되는 것만 합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는 동안에 뭐가 띵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의 설계를 하려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장안구에 있는 건축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럼 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장님 명분과 실리 중 명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뭐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상공모 합시다. 그랬더니 웃어요. 아니 무슨 공중변소 하나 갖고 현상공모를 하냐고. 보세요. 총장님도 지금 공중변소 하나 갖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전국을 상대로 현상공모를 했어요. 그 화장실, 처음에는 반딧불이 화장실 이름이 아니고 그냥 광교산 화장실이었었어요. 그래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죠. 5군데 업체가 내놓는데 저희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그 시하고 컨택하면서 뭘 건의를 했냐면은 당신네가 짓고자 하는 위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 현재 저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위치로 옮겨서 짓자. 그랬더니 시에서 이미 이 아래 허가가 산지 전용 허가가 나 있으니 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시 땅이고 시에서 필요만 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래갖고 결국은 제가 그 위로 끌어올렸어요. 두 번째, 청장님이 거기다 통나무로 이 등산객도 통나무로 집지라 그랬는데 난 통나무로 못하겠다. 다른 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의 정말 부작용이랄까요? 하여튼 다툼 끝에 지금의 이제 반딧불 화장실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걸 지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일부러 이제 광교산 쪽에 이게 가다 택시 기사님한테 여기 뭐 화장실 하나 들어쓴다 그러는데 그 기사님 혹시 소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미친 새끼가 평당 700만 원을 들여갖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다 그런다고. 그놈이 그게 그 지도님은 그렇게 찍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러면 너무 무안하고 가다가 중간에 저 여기서 내릴래요? 그랬거든요. 내려서 다시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가서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사하고 뭐 무슨 시민단체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대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그 화장실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언젠간 시상식에 오라 그랬더니 그래서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시상식이 끝났대요. 그래서 나 상 받으러 안 가는데 했더니 그거요. 조선일보사에 전화 왔더니 그거 저 설계자가 받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이 받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한테 대상을 줬어요. 어떻든 간에 그런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히 소개는 반딧불이 화장실과 청룡문 화장실, 염원 화장실 세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하냐 면 우리나라가 반딧불이 화장실 쓰기 이전까지만 해도 공중변속을 하면 냄새 무지하게 나고 아래 이 바지가랑이 남자한테 걷어야 되고 휴지가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또 들어가 보면 온 저기에 낙서가 다 돼 있고 그런 화장실이었었어요. 근데 이 화장실이 반딧불 화장실 이후에 몇 개의 화장실이 지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의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 변소였었어요. 이렇게 생겼죠. 화장실 개념은 이제 99년도인데 채광, 휴식 공간, 쉼터, 새로운 공간, 문화, 전시. 여기 이제 화가분들도 계시니까 처음에 여기 할 때 수원 미협하고 협조를 얻어서 아마 여기다가 그림을 조그만 하나씩 갖다 걸었을 거예요. 이렇게 재능기 갖고.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심재혁 시장님이 이제 이 관리하시는 분을 혼났겠래. 그 심재혁 시장님 이거 저기 원본 갖다 놓으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복사한 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없어지면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가져갈 텐데 그냥 전시하지 뭐. 끝. 그 다음에 화장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화장지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갖다 놔. 3개월이니까 몇 개월 만에 그래도 화장실이 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문화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거기 보면 다목적 화장실, 옛날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샤워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 집 없는 분이 한번 들어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24시간 개방했다가 지금은 조금 정리가 좀 됐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상을 이제 뭐 이게 99년도에 이제 이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하고 조선일보사네요.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름다운 화장실 인증표를 받게 됐죠. 이건 창녕문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팔달문 화장실인데, 이건 조금 성격이 틀린 게,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러 왔을 때 어린아이들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좀 여기 어린아이를 맡길 때 기능도 좀 두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뭘 샀을 때 어떤 분쟁이나 그런 거 생기거나 정보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길에 주민등록증도 띄고 뭣도 띄고 그런 간이소를 띌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복합화해서 팔달문 화장실을 이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끔 되죠.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염원 화장실이죠. 축구공 모양. 이것도 이제 그 처음에 여기 그 야외 공연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건너편에 경기도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근데 심재혁 시장님께서 벼랑간에 이거 가운데 여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설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거기 화장실 놓을 자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여기 시민들 다 좀 편리하게 거기다 한번 설계해봐. 그래서 첫 번째 형은 축구공 모양이 안 했었고 여기다가 그랜드 피아노용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A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높은 분한테 갈 때는 한 가지 안을 갖고 가지 않고 한 2가지 안이나 3가지 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축구공 모양은 솔직히 진짜 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공 모양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모형은 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모형을 갖다 놓고 막 설명을 시장님이 어느샌가 이거 그랜드 피아노 있는 거를 이렇게 놓고 다시 또 이거 축구공 모양 갖다 놓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축구공 모양으로 해. 이렇게 돼갖고 이 축구공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축구공 모양을 잘 보면은요, 요 안에 왕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16강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처음에. 그래서 16강 염원 화장실을 썼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 짓고 있는데 8강을 간 거야. 그래서, 이거 슬그머니 이제 8강 화장실로다가 어차피 간판 아직 안 걸었으니까 8강 화장실 이렇게 되는데, 또 계속 짓고 있는데 4강을 가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 결승 가겠네? 그래갖고, 그냥 염원 화장실. 그래서, 이름이 염원 화장실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올림픽 오륜 같은 거 컬러로 다 좀 이쁘게 칠하고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을 칠하고 해도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 관리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이쪽에도 예술기관이 있고, 이쪽에도 예술기관이 있으니, 그 가운데 환경조형물을 하나 갖다 놓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랜드 피아노 형상을 했고, 축구공 모양을 했는데, 축구공 모양이 됐고, 경기도 다른 곳에서 슬그머니 그랜드 피아노 화장실이 하나 나와갖고, 또 거기서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근데 화장실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건축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꼭 큰 건물, 높은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작은 건물이라도 그 나라 국민의, 그 나라 시민의, 그 나라 그 동네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건축가가 해야 될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지역성이랄까 공익성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건축문화는 건축가가 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지도자, 의식 있는 사용자, 깨어있는 건축주, 사명감있는 시공자, 그리고 훌륭한 건축가가 만나야 됩니다. 반딧불이 화장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고 심재덕 시장님께서 공중 화장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화장실에 외교 사절단들도 오고 누가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공중변수 오죠. 그 당시에 공중변수에 무슨 외교 대사들이 와갖고 견학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설계자니까 맨날 불려다녔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프랭카드까지 만들어서 주한외교 사절 수원화성 화장실 뭐 하면서 세계 화장실협회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한국 화장실협회를 창립을 하시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장님도 계시고 저는 쫄바이니까 약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견학을 오셔갖고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분들이 다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소변도 보시고 물도 그냥 먹고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이렇게 견학 오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지도자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쓰면서 그 자그마한 공중 화장실 하나를 한국 화장실 협회라는 걸 만들고 그 한국 화장실 협회라는 게 커져갖고 세계 화장실 협회를 만들고 지금은 또 이제 화장실로 하는 해우제가 생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기피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심재혁 시장님 때 한국 화장실협회가 탄생했고, 한국 화장실 문화연구소가 2대 회장이 정승열 회장님 계실 때 이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최신으로 바꿨는데 많이 기여를 하신 어른이시죠. 그때 국제화장실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재혁 시장님과 그 이후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이 국제화장실협회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공중변수에서 공중화장실로 그 다음에 문화시설로 다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세계화장실협회 회의할 적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염태영 시장님도 계시고 이 정승열 2대 회장님이시고요. 심재덕 시장님.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세계 화장실협회가 창립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꼭 필요한데 내 집 옆에 두기 싫은 기피시설이 크게 한 3가지쯤 돼요. 하나가 공중변소, 2번째가 화장장, 3번째가 쓰레기 소각장. 근데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돼. 꼭 필요한데.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화장터였었죠. 여기 인광 아파트 있는데요. 그 화장터가 절로 화장장으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겠어요. 그거 제가 전국 현상공부 통해서 당선된 건데요. 그 내력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1990년 이전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절했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거나 하여튼 좀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화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원시 연화장 건립 이후에 지금 뭐 요절했거나 전염병에 가난한 사람이 화장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수원시 연화장이 생기고 얼마 있다가 제가 심재덕 시장님을 뵀을 때 시장님 돌아가시면 여기서 화장하셔야 되겠네 했더니 애끼 사람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장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여기서 화장으로 모셨죠. 그리고 심재덕 시장님도 여기서 모셨고 그 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여기서 모셨죠.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 때 그때 아픔을 같이 했고 세월호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에서. 그래서 수원시 연화장 건립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는데 나쁜 편견은 없애고 좋은 전통을 계승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는 화장터가 아니라 종합 장사시설로서 화장 문화라는 말을 감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수원시 연화장을 짓고 나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수원시에서 제공해 준 사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도시계획국에서 정기적으로다가 수원시나 전체를 항공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관하시고. 근데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여기 못 보던 어떤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 그래갖고 수원시 연화장을 찍었는데 이게 보니까 화장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여기 화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가 돌아서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모시거나 갑니다. 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장사 저기에 보게 되면, 이승에 있는 분하고 저승에 있는 분하고 방향이 항상 반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냐면은 갔던 길 다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으로다가 처음에 구상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다가 이게 좀 오래되고 노후화됐는데 이걸 이제 새롭게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잘난 놈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이걸 설계를 했건 관계없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증축 설계하거나 뭘 하려면 또다시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빌리아 같은 것들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셨는데 100년 동안 지금 짓고 있으시잖아요. 그분 돌아가셨는데도 그분 디자인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산회계법 때문에 공공성과 공정성 때문에 그렇대요. 투명성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계했든 관계없이 다음에 또 하려면 또 한번 설계 경기에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제가 다시 당선이 돼서 이 앞에도 이렇게 바꾸고 여기 새로운 게 하나 들어주고 형태는 거의 그냥 가지고 갑니다. 요게 이제 염태영 시장님 기실 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재래객들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여기다가 별도의 증축한 공간을 세워서 이분들이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여기서 재래를 지낼 수 있도록 개설해 주셨고 이 앞에도 이제 뭐 장례식 같은 거 치를 때 카페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는 장례만 치르는 곳이 아니라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기념비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죠. 이거가 이제 저는 이름을 세심천이라 그래서 이게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이게 화장장 벽에 돼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와 같은 공간을 하나 두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연화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공모해서 아마 연화장이라고 이름을 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은 제가 세심천이라고 진 이유는 누구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도 많이 하고 아쉬움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다 깨끗이 씻고자 하는 의미로, 이거 왜 이래? 여기에 이제 세심천이라서 물을 했는데, 이 가닥이 108가닥이에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왜 불교에 그걸 갖다 놨냐. 근데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이거 그럼 108가닥 하지 마. 107가닥 할까요, 제가? 아니, 몇 가닥 하면 좋겠어요? 그걸 투표할까요? 108가닥은 보편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108가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의미로 갖고 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심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물을 거의 이렇게 잘 안 흘려요, 가보시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서, 수원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장례식장 탁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됐었는데, 한참 이렇게 하다가 여기 카페, 뭐가 세고 다 가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뭐라 그랬는데, 싫은 소리만 왕창 들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유지하냐를 모르는 집단한테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다. 거기 태어난 내가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 자리는 무용고자 위령탑인데요. 본래는 여기 맨 위에 요 자리하고 맨 아래는 수원시 연화장 봉안당, 낙골당이라는 그 자리 두 군데 가운데를 비워놨었어요. 공지로. 왜 비워놨냐? 전체적인 큰 틀은 건축가가 이렇게 해서 마련했으니 요 두 곳은 조각가가 됐든 환경 조형을 하시는 분이 됐든 그분들이 채워주세요. 그래갖고 한 몇 년 흘렀는데 그냥 빈자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 건의를 해서 요것을 이제 제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요게 보시면 알겠죠? 하계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떨어지면 여기가 수반인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여기 동심원을 계속 그리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영원을,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사실은 여기에 물이 좀 이렇게 좀 처음에는 차는 걸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련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 좀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 이것이 일관되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장님이 오시면 여기다가 벼랑간에 연꽃도 갖다 놓고 이 안에다가, 또 어떤 경우는 여기 물 수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 또 물 안 돼. 지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래 계획은 수돗물을 계속 흘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을 다시 받아서 디워터링 해갖고 계속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원천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쓰는 물 끌고 또 펌핑하고 그래서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하나 이거 내리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 물 다시 쓰는 건데, 물론 증발하는 물이 좀 있겠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깜짝 놀랐냐? 일본 화장협회라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협회 사무총장하고 회장님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런 화장장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왔어요. 와서 제가 뵀는데 쫙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 쫙 올라간 이 아래 이제 길이 있는데 거기서 딱 서갖고 딱 자기가 묵념하고 딱 올라가서 이제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6가지, 일본이 화장시설이 최고고 한국에는 그 담이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수원시 연화장을 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거는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게 통역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은 물론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제 교류를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하나 정중하게 부탁할 게 있다. 김 선생을 자기 화장협회에 학술회원으로 추대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앞으로 그런 어떤 장사 문화에 대한 거를 필요하실 때마다 올려주시고 교류하시면 되고 의무라는 건 그거다. 그렇게 하고 학술위원을 추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그 화장협회에 학술위원으로 추대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총회를 통해 되겠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또 보여드릴 건데요. 요 추모음악회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음악회를 했었을 거예요. 제1회가 아마 유열 씨가 했던 음악회였었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는 상당히 많이 수원시 연화장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화장을 하는 곳, 장례를 치르는 곳,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곳을 떠나서 이 곳이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건축가의 바람이지, 그것을 지지하고 해주는 시의 지도자,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렇게 했을 때 와줘야 될 수원에 있는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호응이 되지 않으면 이거 말짝 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해외까지도 굉장히 유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으로서 가장 우수한 건축물로 이제 선정을 받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수원시 연화장에요. 어디 한 적 없어요. 누가 팔아먹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술회원이 됐다고, 학술로 추대됐다 그러면서 여기 보기는 화장연구회는 2006년 10월로 이 학술지 표지에 우리 대한민국 수원에 있는 연화장이 딱 칼라로다가 나왔습니다. 전 이거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았어요. 우리 연화장이 학회지 카바로 딱 나왔을 때. 뭐 꼭지 몇 꼭지 이제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전통을 또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과 전통을 얘기할 때 항상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성 때문에 이게 100% 대한민국의 전통이다, 이게 100%의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지 못함이 가장 아쉽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거의 같은 가지가 많아요. 요건 이제 기와에 대한 형태, 우리의 전통성에 대해서는 형태인데 단순하고 어떤 곡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곡선이 뭐가 있을까요? 조상님 모신 산소.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초가집. 그 다음에 기와집의 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의 여기 선. 그 다음에 버섯. 이런 다양한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쁜 곡선을 갖고 있고요. 재료는 주로 이제 창호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창호지가 맞습니다. 이게 뭐 한풍도 되고 컬러도 나타나고 은은하고, 근데 이게 화끈하진 않아.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어정쩡해. 공기가 안 통하는 것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화끈하게 탁탁탁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친환경 소재였었고, 그 당시 우리 자세하지 못했었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렇게 품격화하면 핸드크라프트라고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왜 이러지? 여백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백자에 있는 여백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 한국의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죠. 음각러스기. 공간에 대한 미. 요게 이제 오방설 갖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딱 보면 저는 순간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몽드리안하고 뭐 견뎌 볼만하네? 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냥 보게 되면 오방색이 굉장히 유치하고 막걸리 집에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세련되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 오방색이 뭔지 알아? 그러면 잘 모릅니다. 건축가 학생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왜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며칠도 또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이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팁을 주겠다. 그 애들이 눈이 총총해요. 태극기를 기억해라. 태극기가 오방색이거든요. 바탕이 흰색 아닙니까? 사계 공공감래가 검정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색 있죠? 붉은색 있죠? 나머지 황색은 뭐죠? 국기봉. 태극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방색이.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라고 각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랑은 동쪽, 나무, 봄,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파랑은 좌청룡할 때 좌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좌측, 우측 할 적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좌청룡, 우백호 이게 동쪽이고 서쪽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인 것 같아요. 좌청룡, 우백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파랑은 동쪽을 의미하고 나무와 봄 기운을 얘기한다. 그래서 빨강 색깔은 남쪽을 얘기를 하고 불, 여름,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랑 색깔은 중앙, 흙, 공간, 욕망인데요. 사실은 노랑 색깔이 아니라 골드거든요. 금 색깔, 황금. 그래서 임금들은 옛날서부터 군령부터 다 금으로 되는 거 입으시고 또 금을 또 많이 이렇게 줄줄 다루셨죠. 하양 색깔은 서쪽, 새, 가을, 노용. 검정 색깔은 북쪽, 물, 겨울,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연구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있는 거를 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양과 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건감래 얘기할 때나 팔계 얘기할 때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과 화, 목, 토, 수, 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친구가 뭘 얘기하려는 거는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원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뼈대가 있는 대단한 데죠. 첫 번째, 대한민국에 그동안 형편없었던 공중 화장실을 문화로 향상시켜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화장실이 이제는 얼마나 깨끗했어요. 그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화장장도 장사문화라는 걸 바꿨지 않습니까? 못 살고 막 그냥 뭐 이런 사람들 하던 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에 화장장 뭐 다 깨끗하고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한 모태가 수원시다. 그런데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 1997년에 12월 달에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등재가 딱 됐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심사위원들이 봐서 와가지고 X 났어요. 뭐냐면 1970년대에 이 군사 그 성이나 뭐 현충사라고 막 만들고 그럴 때 성 같은 것도 다 복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시멘트로다가 복원을 해놔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들이 와서 보더니 이게 무슨 세계문화유산이고 시멘트로 다 놓고 이거 가치가 없다라고 탈락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고 심재덕 시장님께서 고심고심 하시다가 리용으로다가 직접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요 책인데요. 요게 그 화성 성역 의궤 여러분들 아시죠? 화성 성역 의궤를 그대로 해서 영인본을 만든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이종학 선생님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걸 똑같이 이거를 그 형태니 뭐니 크기 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그때 200권인가를 만드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드셔갖고 각국 대사들한테도 주고 또 이제 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성역 의궤가 지금은 이렇게 아니고 이제 수원시 또는 경기도에서 번역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본과 똑같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가서 이거 들고 가셔갖고. 야, 우리는 이렇게 옛날 거 모양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다 고친다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보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충청도 김수롬이, 김전복, 김파상 그래갖고 뭐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며칠간 했는지, 돈을 얼마 받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997년에 드디어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등재했다는 거 이제 다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 가만히 있어봐. 그거 그때 갖고 온 책 뭐야 이거? 그 책 이거 니네 원본 있지? 이건 세계 기록유산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다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게끔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건축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공사보고서에 대한 총체적인 집합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건축 설계 도면이나 무슨 모든 거에 대한 도서에 대한 집합체의 표시가 어디다? 화성 성역 의궤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 시대가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도 엄청난 집들을 짓고 하면서 예전에는 손으로 다 그려서 청사진 떠가지고 공사하고 그렇게 모아놓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컴퓨터화 되면서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놓은 걸 보관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1990년 4월 달에 저희가 진흥건축을 창업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도면들을 보관해 놓고 있어요. 왜? 나중에 수원시에서 혹시 건축도서관 만들면 무상으로 기증하려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는 너무 많아갖고 한 2개층을 다 차지해요. 거기는 법규책도 있고 뭐 건축도서도 있고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염태영 시장님 계실 적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수원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영역을 했어요. 야, 이거 뭐 건축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니네 검토해봐. 그래갖고 거기서 지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도 보고서 받았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시가 왜 꼭 수원이어야 되냐? 화성 성역 의궤가 수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존심 갖고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화 할 수 있거든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이 건축도서관은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위대한 기록과 수원 화성이라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맨날 이 자체만 갖고 앉게나 앞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서 여기까지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뭘 해놔야 앞으로 200년, 300년 후 후손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도면이 뭐 이제 다 없어지고 컴퓨터에 디스크로 남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르네상스 포럼에 계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이 수원을
그 이끌어 나가시는 오피니언 리더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수원에 건축도서관 또는 박물관을 짓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건축도서관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9년 5월 16일 날 천자춘추에 수원에 도시건축도서관을 세우자. 이러고 이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썼는데 그냥 쓴 걸로 끝났어요. 왜? 관심이 없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구구절절히 할 수도 없었고 또 그걸 하러 제가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성성형의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 있는 그 도면들을 다 보면 수원시 홍길동인의 집이 뭐 방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다 그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앞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자료를 더 없어지기 전에 모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건축도서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염태웅 시장님께서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고 지금은 이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런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건축사는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구현할 때 생애 건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요 책이 이제 건축 그 천년의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고요. 제가 편저한 거예요. 책을 썼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해야지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책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뺏겼어요. 어디서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찍어온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그쪽에 허락 얻어서 넣고 그래가지고 편조를 했는데 글 쓰는 솜씨가 제가 마땅치 않아서 좀 글을 부드럽게 하려고 박영남 선생님의 글을 좀 빌렸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1,000억 원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제 주최 측에 놓고 갈 겁니다. 제목이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건축 그 천년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썼나? 2010년에 썼고요. 2014년에 초판 3세를 발행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지자체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인문학 강의하라고 계속 연락해서 저는 그런 거 강의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고 한 번도 그 지자체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 표지에 뭐라 쓰냐면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책을 사면 이건 목차에서부터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가운데 또 뭐 이렇게 뭐 읽다가 내가 20페이지까지 읽었으니까 거기다가 책 이렇게 껴놨다 고 21페이지 때 읽어야 되고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썼냐면 이 책은 굳이 첫 페이지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 소파에 그 부드러운 쿠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쫙 펴서 아무데나 핀 데서부터 읽다가 또 졸리면 접고 그 다음에 또 아무데나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기 써놨어요. 제가요. 저 머릿말에. 그런데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3권 정도는 여기다 드리고 가도 제가 큰 재정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넋두리를 여기 이제 수원의 지도자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이런 얘기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괜히 뭐 건축가가 종합예술가라고 폼 잡는 건지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대단한 데입니다. 공중변소도 공중화장실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중국 가가지고서 그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특강한 거 아세요? 그거 특강했어요. 그러고 CD도 주고 오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장사 문화도 이제는 전국에서 이제 화장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런 문화를 읽어낸 것이 우리 수원시입니다. 이제는 이 선조들이 했던 화성성형의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건축박물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장될 위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원을 중심으로서 모으신다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되고 후손들한테는 아, 옛날엔 도면을 이렇게 그렸고 집을 이렇게 그렸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감히 강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 내용은 전적으로 제 사견임을 우선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게 뭐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전적으로 제 사견이고 그렇지만 한 40년 이상 건축을 해온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자기가 억울한 게 막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주고 나면 속이 좀 탁 트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기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와서 해달라고 그런 데가 수원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기 공무원 중앙연수원 아니면 저 아래에 있는 무슨 군청, 시청 이런데 그런 데서는 뭐 이제 공무원들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갈 때 보니까 그 강의실에 무슨 이런 카드를 출입증을 갖고 찍찍찍찍 다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걸 다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구나? 그럼 나 안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수원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축가로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